오늘이 3월 10날이죠? 뿌리 깊은 국어 2단계 3주차 10일에 가볼게요. 가기 전에 밑에 용어 해야 될 게 좀 있을까 잠깐 볼게요. 자, 시의 3요소가 알고 있으면 불러줘 보실래요? 시의 3요소가 뭐지?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 소설의 3요소는 나중에 하자. 그 중에 자, 주제, 운율, 심상 이랬는데 뭐 이해만 하세요 그냥. 이 중에 운율은 시만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는 모든 글에 다 나타나는 거고, 소설에도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예요. 수필의 3요소도 주제 구성 문체예요. 내용상의 3요소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고, 이건 내용상의 요소죠. 그 다음에 심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유적 심상, 감각적 심상, 순서 바꿨다. 감각적 심상이 먼저,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우리 개념어 정의집에는 있어요. 감각적 심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감각,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면 공감각적 심상. 이거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이따 본문에서 하게 되면 할게요. 비유적 심상은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인 이렇게 5개를 말해요. 상징은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고,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고, 창조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안 외워도 돼. 일단 차츰차츰 할 거니까. 어쨌든 그 중에 심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 심자에다가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한자가 코끼리 상자 쓰니까 좀 이상하죠. 뭔지 모르겠지. 이건 구체적인 이미지를 뜻해요. 구체적인 모습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 그게 심상이에요. 뭐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 모습이나 느낌 이랬는데, 이 중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복합 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역동적 심상 이런 거를 다 묶어서 여기까지를 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자, 요만큼을 묶어서 전부 다 묶어서 감각적 심상 또는 묘사적 심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술적 심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어렵고, 수능에도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서술적 심상이라는 말로 나온 건 아니고 무의미시 이런 걸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은 몰라도 좋아요. 자, 이런 게 있고, 본문에서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만 한번 해볼까? 자, 바람, 공기의 흐름, 이 무슨 심상일 것 같아요? 바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흙먼지를 말아 올린다. 그 흙먼지를 보는 거지 우리가 바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적 심상이 돼요. 술은 무슨 심상일 것 같아요? 술? 아빠 술 냄새, 술 마셨지? 후각이에요. 술을 마신다. 그거는 미각인 거고. 그러니까 술은 뒤에 어떤 행동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대체로 시각적 심상이고, 자,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자, 각각의 세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 또는 반대로 색채를 떠올리게 하는 낱말의 이미지. 한편 색채 자체를 요거 중학교용인데 구분을 잘 해놨네. 색채를 떠올리게 하는 낱말이나 이미지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라고 하고, 색깔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색채어라고 해요.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달라요.
자,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색채어.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빨갛다, 노랗다 이런 것들이 색채어고, 색채 이미지의 시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자, 기러기, 갈매기 그럼 무슨 색깔 떠올라요? 흰 색깔. 눈 그러면 스노우, 눈 흰색, 그죠? 단풍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빨강색, 빨강이 떠오르죠? 벼 그러면 노랑의 이미지고, 그죠? 은행나무도 노랑 이런 이미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색채 이미지의 시어예요. 책들 보면 이걸 구분 안 해놓는데 구분해 놓은 거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구분하는 방법은 관찰하는 대상이 바뀐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보는 대상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말해요. 즉 소재가 여럿인 걸 말해요. 아유, 중요한 건데 오늘 빠져버렸네. 소재가 여럿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관계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말을 잘 안 쓰더라. 그리고 대체로 요거 우리 개념어 정리집에 있어. 대체로, 무조건 아니야. 대체로, 대개 화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화자가 이동하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대개 화자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화자가 이동하는데도 시선의 이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대상이 멈춰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시선 이동은 이런 거예요. 멀리 산이 있어. 요거를 이렇게 하자. 요 위에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산이 어떻고 저떻고 묘사를 해.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가 어떻고 저떻고 묘사를 또 해요. 나무의 가지가 이렇고 저렇고 묘사를 또 해줘. 가지에 앉은 새가 이렇고 저렇고, 새의 눈동자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는 소재가 여러 개로 바뀔 때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고, 화자는 가만히 앉아서 서서 이동하지 않고 요것저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멈춰 있는데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러면 그것도 시선의 이동이다. 이해되겠죠? 보통 책에 나올 때에는 시선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원경에서 근경. 자, 원경은 멀리에서 보는 경치. 근경은 그럼 보겠어요? 가까이에서 보는 경치. 이게 대표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용어가 많이 좀 중요한 용어들 많이 나오네요. 자, 어떡하지? 수미상관. 좋아요. 자, 수미상관. 요거는, 자, 요 상자 대신에 쌍자를 써도 되고요. 관자 대신에 응자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자,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쌍응, 이렇게 네 가지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수미상관이거나 수미상응이라는 말 정도를 많이 쓰게 돼요. 뭐 일상에서도 우리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적 표현이지만, 방법이지만. 자, 시에서 천년을 끝년에 다시 반복하는 그랬는데 꼭 천년은 아니고, 꼭 천년만이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4연이면 1년과 4연. 근데 만약에 5연이다. 1년과 5연 되겠죠? 2년과 5년도 돼요. 1년과 4년도 되고. 그러니까 끝 첫 연이 아니고 되게 첫 부분. 그럼 시가 한 11년 돼 있어. 그럼 어디까지가 처음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끝 부분이야? 애매하죠? 수능에 나온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략 한 3년까지. 뒤에서 한 11년이랑 90, 11 정도. 애매하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로 처음 해야 돼? 자, 그리고는 수능에 나왔던 거 기준, 여기까지는 봤구나 라는 걸 가져가시면 돼요. 꼭 천년 끝년은 아니에요. 자, 동일해도 되고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이 돼도 되고 유사하게 반복돼도 돼요. 그럼 일단 반복되니까 뭐를 형성하겠어요? 운을 형성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반복됐으니까 2번 이상 말했으니까 의미도 강조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뒤에서 잡아주니까 형태적, 구조적 안정감도 줘요. 그 다음에 요즘은 시적 여운을 준다. 이것도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마지막 년에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시적 여운을 준다. 이것도 돼요. 그 중에 이제 운을 형성한다. 요건 이제 꼭 잊어먹지 마시고. 근데 이게 살짝씩 바뀌잖아?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갖고 일부는 다르게 뭐 서술어만 바뀐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복과 변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크게 봐서 반복과 변주, 변조, 변용, 변형 다 같은 말인데 너무 어렵지. 자, 일단 스미상관까지 말면 돼요. 자, 희곡. 그 희곡은 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연극의 대본이에요. 연극의 대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극으로 공연하기 한 목적으로 쓴 게 기본적으로는 희곡이야. 물론 연극으로 공연 안 되는 희곡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이다. 영화 상, 자, 연극은 상연한다고 하고 영화는 상영한다고 해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은 뭐지? 시나리오고 연극의 대본은 희곡이고 다 묶어서 드라마예요. 자, 기본적인 형식적 3요소는 대사, 해설, 대사, 지심은 보통 요 순서지. 해설, 대사, 순서는 상관없는데 해설, 대사, 지심은 이렇게 나오고 해설은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인물의 이름, 나이, 직업 뭐 이런 거를 소개해 주는 게 해설이고 대사는 아직 안 써도 돼요. 대화, 독백, 방백 세 가지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둘이 주고받으면 대화. 그 다음에 무대 위에 배우가 나왔는데 혼자 고개를 팍 숙이고 하다가 들어갔어. 그럼 그 새끼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로 해줘야 돼. 단 옆에 배우나 관객 아무도 못 듣는다고 약속은 하는데 혼자 속마음만 하고 있다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잖아. 밖으로 말을 해줘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못 듣는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거를 독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배우는 못 듣는데 관객은 듣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관객하고 인물이 주고받는데 옆에 있는 배우는 못 듣는 거지. 못 듣는 걸 설정이 돼 있어. 그거를 방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외워야 돼. 지문은 동작 지시문이 있고 대사 지시문이 있고 그래요. 자, 서술자. 시에서 시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 시적 화자, 시적 자, 서정적 자 이렇게 말하는데 소설 속에 넣는 서술자는 작가와 다르게 작가에 의해서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허구적 인물이에요. 상상에 의한 허구적 산물. 그럼 시 속에 나오는 화자는 시인 자신일 때도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상상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시인이라고 보고 시인의 삶을 가지고
고려해서 해석하면 해석하기가 편하다 그런 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아니에요. 일단 내용 내신할 땐 그렇게 하시더라도 원래는 다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아지면 뭐가 될까? 작가하고 화자가 같아. 그건 그냥 일기가 되는 거예요. 수필이 되는 거예요. 소설 속에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마 3인칭 시점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 작품 속에 없고 작품 밖에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 그거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시점 했죠.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점은 뭐였죠? 옳지. 서술자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였지.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었죠? 다른 인물과 말을 주고받거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안에 있다고 하는 거고 대개는 나로 나오죠. 밖에 있다는 건 다른 인물과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밖에서 신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래서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등장하는 건 몇 인칭 시점? 1인칭. 등장하지 않는 건 3인칭 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원래 고등학교 용어는 아닌데 제가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보기로 줄 거예요. 그런 거는 몰라도 돼. 이해만 하고 가자. 요거를 극화되었다. 그건 이제 우리 소설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극화되지 않았다. 그거를 한자로 써서 비극화되었다. 어렵지? 이런 게 있다. 그냥 등장한다 1인칭, 등장하지 않는다 3인칭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시점.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나 관점 이랬는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했네요. 자, 소설 속 등장인물인지. 자, 소설 속 등장인물은 몇 인칭? 1인칭. 소설 속에 있다는 건 무슨 뜻?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행동할 수 있다. 소설 바깥에 있다는 건 무슨 말?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지. 요거는 대체로 3인칭이에요. 관찰만 하는 거는 뭐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되겠고. 됐죠? 갈등. 갈나무와 등나무를 묶어서 갈등이라고 그래요. 혹시 학교에 등나무라 이런 게 있어. 요즘은 있는 학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나무가 두 개가 베베 꼬여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 있잖아. 본 적 없어? 좋아요. 그게 갈나무 등나무라고 한대요. 소설에서는 싸우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요만큼 요거를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 이건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 꼭 환경만이 아니고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사회라는 말 대신에 집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연 환경에 의해서 가뭄이라던가 홍수라던가 이런 자연도 될 수 있고요. 운명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묶어서 세계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예요. 이건 문학 용어예요. 월드 아니다. 세계라고 하는 거는 소설 속에서 인물, 주인공도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묶어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흔히 세계와의 투쟁, 갈등을 다루는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은 다른 말로 심리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얘는 심리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되게 갈등 하나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게 있다. 크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어요. 자, 국문소설은 한글 소설을 국문소설이라고 하고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글이 만들어졌어도 한글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 시기에 쓰인 한문소설 다 묶어서 국문학이라고 그래요. 됐죠? 근데 이제 문자 자체는 한글로 쓰였을 수도 있고 한문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려 시대에도 한글이 없잖아요. 그럼 고려 시대에 쓰인 그때 소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설화 이런 말을 쓰겠지만, 뭐 최초 한문 소설로 보는 뭐 화왕기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럼 그건 한문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럼 그게 국문학일까 아닐까? 우리문학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중국문학이라고 해야 되겠어? 우리문학인 거지. 아, 선생님 말 안 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인 한문은 한문으로 쓰인 소설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썼다면 우리나라 소설로 보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자, 이 중에 자, 뭐 여기 현대시 2개가 있네요. 요거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 길어서 여기를 소설 하나 빼고 여기 소설만 2개 넣네요. 자, 요게 이제 고전 소설인데 김만중이 그 유배 중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구운몽이라는 거하고 사시남정기 이런 게 있대요. 사시남정기는 인현왕후 폐비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이에요. 근데 그건 배경은 몰라도 좋고, 어쨌든 요거는 어머니가 읽게 하려고 쓴 소설이라서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 당시 여인들은, 귀족 여인들은 사실 한문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 텐데 많이는 모르려나? 어쨌든 한글로 쓴 국문 소설이에요. 자, 여기 어휘는 제가 말하는 미리미리 봐야 돼. 오늘은 요거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부과 여기부터 한번 보고 올게. 자, 한번 볼까? 자, 한자 한번 부과 한번 찾아보세요. 70쪽 왔어요? 됐죠? 이 부자 보면 부자란 한자 있잖아요. 혹시 이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오면 이걸 변이라고 해요. 왼쪽에 오면 변이라고 하고 가운데 오면 몸이라고 하고. 요런 건 볼까? 요런 건 변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긴 뭐 애매하긴 한데 요런 거 요건 머리라고 해요. 여기 위에 오는 건 머리라고 해요. 머리라고 하고 마지막에 오면 여기는 없는데 밑에 오면 발이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요거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알까요? 변인데 요 한자 자체 뜻을 알까요? 여기 조개패자예요. 조개패자인데 옛날엔 조개가 화폐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건가 봐요. 이건 무술할 때 그 무자인데 세금을 매기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열매 과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한자인지 난 잘 모르겠네. 말씀 원자에다가 열매가 묶였는데 이걸 매길 과 그랬네요. 세금을 매기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걸 가렴 주구 그러는데 뭐 외우면 좋고. 부가, 요거 부가는 부는 붙인다 이런 거고요. 가는 더할 가짜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 넣다 뭐 이런 뜻이 부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자
발음 잘 써야죠. 우리는 부가와 부가는 달라요. 자, 고안. 생각할 고자예요. 안은 책상 안자인데 뭐다 생각 뭐 이런 걸 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게 이제 고안이에요. 다빈치는 당시 없었던 비행이론을 만들어내었다. 되겠죠? 이 고자가 생각 고자라서 사고, 참고, 고찰, 대안, 감안, 제안 다 생각과 관련된 말들이죠. 이렇게 한자를 알면 유의어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 생각 고자도 있지만 유자도 있고 생각할 사자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민자 이런 것도 될까? 이런 글자 집어넣으면 대체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스릴지 아래한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할까? 아니네? 여기도 그거 아니네요. 아랫사람을 다스린다. 말 그대로 봐야 되겠네요. 일제치하에서 통치를 당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밑에 거 치하는 요게 이제 방금 말하려던 그거예요.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 이때는 한자가 다르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척도. 이건 자를 뜻해요. 우리가 아는 그 자예요. 도량형 중에 하나예요. 자, 물물교환하고 그럴 거면 뭔가 크기가 똑같은 것끼리 바꾼다거나 특정한 크기의 를 알아야 가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게 만들어졌고 도는 법도 도 그랬네요. 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미술장 예술장의 평가는 척도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 열매 실자고요. 쟤는 있을 제자예요. 실제 반대는 허상.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을 잘못했다. 말 잘못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다의 줄임말이 실제예요. 여기 옆에 볼까요? 여기 보면 실제라는 말 있죠. 이 실제 반대말이 어떤 이론?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이 실제 반대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실제한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느 걸 쓸까요? 용은 실제해 요거 쓰는 거예요. 신은 실제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와 이론은 달라. 이땐 요거 쓰는 거고. 오른쪽 거 요거 다 쳐볼까? 자, 실제와 이론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써놓을까? 요거의 반대말은 어떤 이론 뭐 이런 뜻이고, 요 실제의 반대말은 뭐 허상? 없다? 한자로 뭐 허상 정도? 한번 쭉 써보고 문제는 풀어오세요. 자, 요거 잠깐 끊고 갈까? 어떡할까? 자,